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은 상현이가 17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상현이를 키워야 했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상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찾아오고 복지관도 다니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동네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가끔 등산도 다녔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 떠나가고 남은 건 정막뿐이었어요. 친구들은 자식들 따라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졌다며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새 제 주변도 텅 비어버린 거예요. 저녁이면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 한 술 뜨기도 힘들었죠. TV를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거실에 걸린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많이 늙었네. 당신이 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혼잣말이 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뭐 해야 하나 중얼거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맛있네 하고 혼자 말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가끔은 제가 이상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상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도 될까?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현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일 있니? 회사가 좀 멀어졌어요. 그리고 정희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거든요. 민재 맡길 때도 마땅치 않고. 엄마 집은 넓으니까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이 내 귀엔 천사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음 한편으론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외로움이 그 걱정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늘 외로웠던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답했죠. 그래, 들어와라. 집 넓은데 뭐. 얼마든지 같이 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집 안을 둘러봤어요. 32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살 때 마련한 집인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컸죠. 빈 방도 2개나 있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일 생각에 설레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돌진한 손자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이었는데 상현이가 큰 짐 몇 개를 들고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맙지. 민재는 저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팔을 벌렸어요. 어찌나 귀엽던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 이리 와. 그 아이의 체온이 제 품에 닿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가슴에 안기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허전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제가 밥을 차리고 정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상현이는 커피를 마시며 아이를 달랬어요. 옛날 상현이가 어렸을 때처럼 다시 아침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가득했죠.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아기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저한테는 음악 같았어요. 민재가 웃으면 그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울려 퍼졌죠.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 소리에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손자와 놀다가도 가끔은 아들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이곤 했어요. 민재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는 모습을 보면 상현이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얘야, 내 아빠가 어릴 땐 더 말썽꾸러기였지. 하루 종일 집 안을 뛰어다녔어. 그럴 때면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저녁에 퇴근한 아들이 제게 말할 때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덕분에 회사 다닐 맛 난다.
집에 오면 엄마가 저녁도 차려주시고 민재도 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정희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웃었죠.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못 만드는데. 아이고, 뭘.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식탁에 웃음이 피어나고 집 안은 늘 밝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저녁에 모두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민재가 할미하고 부르는 소리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거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도 나갔어요. 민재를 유모차에 태우고 걸으면서 상현이 부부는 손을 잡고 걸었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참 잘 컸구나 싶었어요. 저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렇게 걸었었는데 그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한 웃음 뒤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이런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희가 복직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천장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아이 사고 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몰라서 CCTV 좀 달았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다는 뉴스도 많고 손자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래, 그게 낫겠구나. 민재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정희는 안심한 듯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복직 후 정희는 회사에서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민재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죠.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민재 낮잠 재우셨어요? 담요 꼭 덮어주셨죠? 응, 덮어줬어. 아, 그런데 너무 두껍게 덮으시면 안 돼요. 애가 답답해해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에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기저귀는 언제 갈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어제 만든 이유식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오늘 먹으면 안 돼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랑 야채 꺼내서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분명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 복직해서 예민한 거겠지 싶어서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민재 이유식을 데우다가 문득 천장을 올려다보면 까만 카메라 렌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민재와 놀아주다가도 장난감을 하나. 집을 때마다 이것도 CCTV에 다 찍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순간마다 전화가 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 장난감은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작아서 위험하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민재 지금 졸린 것 같은데 왜 안 재우세요? 낮잠 시간 놓치면 밤에 잠 못 자요. 어머니, 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배탈 날 수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정성껏 손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상현을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웠고 그렇게 잘 자라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게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감시받는 기분이랄까요. 며칠 뒤 저녁 먹을 때였어요. 정희가 퇴근해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쓰레기통을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재활용인데 왜 일반 쓰레기에 버리셨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깜빡했나 보다.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요즘은 다 엄격하게 단속하잖아요. 그 말투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꼭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듯이 들렸달까요?
저는 얼른 알았어. 다음엔 잘 볼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상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종일 긴장하며 지낸 탓인지 온몸이 뻐근했어요. 몸도 지쳤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현아, 정희가 자꾸만 간섭해서 엄마가 좀 힘들구나. 그런데 아들은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요즘 육아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돼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 통한다니까요. 정희도 엄마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민재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시스템적 육아라니. 저는 평생 제 손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밤새 아파서 우는 아이 업고 병원 다니고 손수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그렇게 정성껏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방식이 옛날식이고 틀렸다는 거예요.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아침밥을 차려놨지만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죠. 상현이는 서둘러 출근하느라 제 표정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그날 저녁 다들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는데도 어두운 기분이 들었어요. 천장에 달린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 작은 불빛이 마치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니 민재가 자는 방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그렇게 평화롭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민재한테 해가 될까봐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앉아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면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집에 손님을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가웠죠. 집이 활기차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동료들 몇 명 집에 초대했어요. 정희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음식 준비 좀 해야겠네. 네, 부탁드려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뭔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래도 손님 대접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왔어요. 장을 보고 오니 벌써 오전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민재 이유식부터 챙기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달볶음탕을 끓이고 잡채를 볶고 불고기를 재워뒀습니다. 겉절이도 담그고 파전도 부쳤어요. 손이 아프도록 요리했죠. 토요일 오후가 되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상을 가득 채운 음식들을 보니 말이에요.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집 안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준비한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파전 좀 더 부쳐주세요. 어머니, 이건 간 좀 봐주세요. 볶음밥도 좀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정희가 부엌 쪽을 향해 말을 던지면 저는 그때마다 응,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저는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받지 못한 거였죠. 거실 식탁 주변엔 의자가 다 차 있었고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이것 좀요 하는 호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거실엔 빈 그릇과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정희와 상현이는 피곤한지 먼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접시를 닦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체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며칠 뒤엔 정희 친정 부모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 오시는데 잘 좀 부탁드려요. 엄마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요. 그래, 뭘 좋아하시는데?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그리고 생선구이하고 나물 반찬도요. 그날도 새벽부터 부엌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정성껏 만들었죠. 정희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땐 제일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정희 부모님은 거실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상현이와 정희가 양쪽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계속 부엌을 들락거리며 음식을 내고 또 설거지를 하고 차를 끓였습니다. 식탁을 채우며 숨을 고를 틈도 없었어요. 점심때쯤 되니 정희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희야, 요리 솜씨가 정말 좋구나. 모두 다 맛있어.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그제야 정희 어머니가 부엌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얼른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분의 시선은 금방 다시 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배경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봐도 제 집인데 그날 나는 그저 가사도우미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상현이와 정희는 아이를 제게 맡기고 여행을 갔거든요. 어머니, 우리 좀 쉬다 올게요. 민재 잘 부탁드려요. 응, 그래. 다녀와. 처음엔 당연히 이해했어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신혼도 얼마 안 됐는데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주 반복되니 이상하더라고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둘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가면 저는 민재와 단둘이 남았어요. 종일 아이를 돌보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민재가 잠든 뒤엔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텅 빈 소리만 울렸습니다. 천장의 CCTV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그 불빛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편하진 않았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둘이 돌아왔어요. 짐을 풀면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즐거워 보였어요. 저한테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민재가 어땠는지, 뭘 먹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욕실 거울을 봤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허리 굽은 어깨.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저게 나야? 거울 속 그 사람이 정말 저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불평 없이 살아주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죠.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재 방에서 들리던 그 새근새근한 숨소리조차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행복을 위해 아들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정작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집의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달까요. 내 집인데도 주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언제든 나가야 할지 모르는 손님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맞은편 동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겠죠. 문득 제가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은 제 집이었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서 발 붙일 곳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목이 메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걸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상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응, 무슨 일인데? 상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제 집을 자기네 이름으로 바꾸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상현이는 제 반응을 보더니 좀 더 부드럽게 말했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재산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증여세 내느니 지금 명에 이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옆에 있던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둘이 번갈아 가며 설득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세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진명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거될 건데 지금 하면 세금이라도 아끼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면 엄마도 편해요. 재산세 낼 때마다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상현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그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할 뿐이었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이 집마저 넘기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 망설임을 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희 친정 부모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안사돈,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안으로 모셨죠.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하는데 정희 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안사돈, 저희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진명의 이전건 때문인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며느리 친정 부모까지 나서서 제 집 명의를 바꾸라고 설득하러 온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이런 일 처리하기 힘드실 텐데요. 정희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딸이랑 잘 모실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마치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서러웠고요. 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정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옆에 놓인 정희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밖으로 다이어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가방에 넣어주려다 그만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펼쳐진 종이 위에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이어리를 열어봤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펼쳐보니 정희의 깔끔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길들이기 단계별 계획.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어요. 1단계 칭찬으로 신뢰 얻기. 요리 칭찬, 육아 도움 감사 표현. 시어머니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2단계 집안일 전담시키기. CCTV 설치로 통제권 확보. 손님 접대, 친정 부모 방문 시 최대한 활용. 3단계 감정적 거리 두기. 여행 자주 가기. 시어머니와의 대화 최소화. 외로움 느끼게 만들기. 4단계 명예 이전 유도. 세금 핑계 대기. 친정 부모 동원. 심리적 압박 가하기.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동안 나를 향한 고마움의 말, 웃음, 따뜻한 말투. 모두 계산된 거였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계획된 친절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현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같이 계획한 건지도 몰라요. 이제는 아들도 믿을 수 없었죠.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밤새 아파서 올 때마다 업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요. 제 집은 절대 넘길 수 없어요. 그게 제게 남은 마지막 보루니까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쯤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예요. 제 인생을, 제 집을 지켜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엔 민재 데리고 같이 갈게요. 엄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푹 쉬세요. 나를 걱정하는 듯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제는 그들의 가족 안에 내가 없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잘 다녀와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현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덧붙였어요. 3박 4일이에요. 저희가 여행 가면 엄마도 편할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상현이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저 아이 봐주고 집에서 일해주는 고용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더 외로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상현이와 정희가 민재를 데리고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민재한테 뽀뽀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함께 가봐야 어머니 힘만 드실 거예요. 집에서 푹 쉬세요. 응. 문이 닫혔어요. 현관에서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짐 좀 옮겨주세요. 주소는 여기예요. 상담원이 물었어요. 언제 방문해드릴까요? 오늘 오후 2시요. 급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재의 장난감이 굴러다니는 거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돌 지난 손자. 까르르 웃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래도 마음은 단단했어요.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테니까요. 상자를 하나씩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이와 정희의 옷, 민재 장난감, 기저귀, 분유통. 하나하나 손에 닿을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웃던 날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 계산된 거였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짐을 하나하나 상자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그만하자. 나도 사람답게 살자. 오후 2시쯤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도착했어요. 3명이 들어오더니 짐을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메모지에 적어둔 주소를 건넸어요. 정희 처가 주소였습니다. 여기요. 조심히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들이 짐을 하나둘 옮기기 시작했어요. 민재 유모차가 문 밖으로 나가고 상자들이 엘리베이터에 실렸습니다. 거실이 점점 텅 비어갔죠. 가슴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보내고 나니 집이 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어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여행하는 도중에 처가 연락을 받고 아들 부부가 급하게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뛰어 들어왔죠.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엄마, 이게 뭐예요? 상현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정희도 민재를 안고 서 있었어요. 짐을 왜 다 처가에 보내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려는 거야. 그 말에 정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이라. 내가 쓴 수첩 기억 안 나니? 시어머니 길들이기였나. 그 수첩 하나면 충분하더라. 순간 정희와 상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상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엄마, 정희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그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아내의 남편이고 처가의 사위일 뿐이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고 상현이는 입술을 떨었어요.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상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등을 돌려 말했죠. 이제 가. 더 늦기 전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제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가 저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생활지원사 교육을 받고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도 합니다. 매주 화요일엔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목요일엔 공예 수업에 나가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제가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혼자라 외롭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뇨. 예전엔 가족 속에서도 외로웠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면 이제는 웃어요. 거울 속에 내가 낯설지 않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지난 세월이 다 담겨 있거든요. 아픔도 배신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도요.
나는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김정순이에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삽니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어요. 가끔 상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는 제 발로 걷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